제목이 신체계 3일체 경매 이론을 통한 특수물건 실증 사례 강좌입니다. 강의를 맡고 있는 저는 김석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1강을 오리엔테이션으로 잡았어요. 이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추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추상적인 내용.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사법에 있어서 가장 추상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가장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100가지를 설명하고 1000가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상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사 재산을 두고 일어나는 민사 관계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큰 숲에 어떤 조그만한 이제 나무들 그 나무들을 그 수십만 그루 수백만 그루의 그 나무 하나하나를 접근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1강은 부동산 경매 내지 부동산 민사 법률의 가장 추상적인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딱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경매 사례를 쭉 통해서 왜 제가 이 추상성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례로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자, 이게 우리 민사하면 일단 민법, 민사소송법. 이거는 뭐 책을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민법은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 소송 절차를 다루는 거죠. 민법은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의 어떤 존재와 범위에 관한 어떤 규정이고, 민사소송은 그것에 대한 어떤 다툼에 대한 절차를 다루는 거죠. 반면에 민사집행법은 뭐냐면 확정된 그런 권리, 특히나 금전 채권에 대해서 확정된 권리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이제 우리가 민사집행법이 다루고 있고, 우리가 이제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금전 채권자, 뭐 담보권자도 금전 채권자니까요. 강제집행,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제 내 권리를 실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생소한 용어로 경매법이라는 것을 한번, 아직까지는 뭐 강학상으로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일단 네이밍을 했습니다. 경매법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요. 절차법. 제가 실체법적으로 이 경매법이라는 것을 한번 상정을 해보자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경매 권리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민법하고 틀리게, 민법은 아까 여기 보시면 다음
이 민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 들어가면 매매 계약법에 우리 채권 계약 편에 들어가면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럼 매도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그 상대방에 있어서 각각의 의무는 뭐냐 이거죠. 매매 계약을 맺게 되면 그죠?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민법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고 만약 그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등장하는 거죠. 대부분 여기에서는 일정한 법률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민법은 법률 행위, 보통 계약 같은 게 많죠. 법률 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법률 행위 없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공부할 때는 외웠는데 이렇게 싸부불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법률행위 없이 어떤 채권이 발생되는 거 뭐 비법률가들은 뭐 그냥 흘려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에 있어서 법률행위 없이 등장하는 채권 채무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 세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다 법률행위인데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이 경매법이라는 용어를 왜 이제 한번 도입을 했느냐 하면 실체법적으로 권리자와 권리자 사이를 다루고 있는 법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자와 권리자가 특히 이 경매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매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권리,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대항관계, 우열관계를 다루는 실체법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실체법적인 영역.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지만 거기에는 절차만 다루고 있고 이런 권리 분석과 관련된 그 조문은 거의 어떻게 보면 딱 한 조문밖에 안 나와요. 민사집행법에서는 다 절차법이니까. 그래서 이 경매법에서도 다루는 것 자체는 결국 채권자 아니면 물권자, 뭐 권리자들만 등장하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그래서 면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위에 민법, 민사소송이 다루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와 달리 이 경매를 결국 딱 들어가게 되면 경매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권리와 권리를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경매를 한 번이라도 입찰해 보신 분, 입찰해 보신 분, 손을 자, 그러면 어디 거 입찰해 보셨어요? 서울 거 투자로. 아파트 같은 거. 네, 아파트. 자, 그러면 그럼 낙찰을 받게 되면 소유자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크게 그 등기부에 공시되는 공시 권리와 그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미공시 권리, 네. 임대차라든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크게 구분해서 네. 그 강학상 마소 기준 권리라고 하죠. 그렇죠. 건전한권이나 강압이나 이런 금전 채권하고 관계된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거는 이제 소멸을 하고 이제 위에 있는 뭐 비금전 채권, 가처분이나 뭐 전세권이나 이런 권리는 이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 분석을 해서 이제 만약에 인수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낙찰가액 산정을 하고 다 소멸하면은 이제 시세라든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입찰 가액을 결정해서 그렇게 이제 입찰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그 지금 이제 23기 이번에 법무사 합격을 하신 분이신데 그 전에 경매를 꽤 오래 하셨어요. 그죠? 경매를 그래도 꽤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낙찰을 받을 때 내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난 소유자가 되는데 그 등기부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그죠? 우리 권리 분석이라는 건 나하고 관계를 빗대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률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계약서를 쓴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등장하는 우리 그 경매 물건에 등장 나는 입찰을 받아서 소유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법률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일단 일종의 보면 매수인 그리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지만 그 사람들하고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나는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각각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건저당권자면 건저당권, 전세권자면 전세권자, 가등기였으면 가등기권자, 가압류했으면 가압류권자, 그죠? 그 사람들 다 권자예요. 권자. 나와의 관계, 낙찰자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등기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권리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도 비교해도 그렇죠. 그럼 그들 사이를 한번 보자는 그들 사이. 그 등기부에 등장하는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건저당권자 그들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그들 사이에도 권리자인데 그럼 그들 사이에 등기부에 등장하는 각각 그들 사이에는 법률행위가 있느냐? 그들 사이에도 없어요. 단지 소유자하고만 법률행위를 한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 소유자하고만 건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건저당을 설정했고 소유자하고 전세권을 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했을 뿐이지 그 등기부에 등장하는 가압류권자와 전세권자 사이 건저당권자하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행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등기부에 등장하는 소유자와 전세권자 내지 소유권자와 가압류권자 사이를 다루는 것이 민법이고 그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인데 이 경매의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그런 그 법률 관계는 물론 전제를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등기부에 등장하는 모든 그 권리자와의 사이 그 다음에 낙찰자하고 모든 각각의 그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가 뭐냐는 거죠. 법률행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거기 주택이라는 거죠. 다가구. 거기에 임차인은 등기부에도 등장하지 않죠. 그죠? 그 임차인하고 저하고도 아무런 법률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 임차인하고 등기부에 등장하는 가압류권자하고도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다 권리자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우리가 그 수많은 권리가 녹아 들어가 가지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되는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권리 분석이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것이 매각되어서 매각 대금으로 이제 환가가 되는데 그 환가된 금액을 배당을 받을 때 그 배당 우열 관계에서 금전 채권자들이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배당 분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은 경매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면 자체가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체계를 딱 먼저 바꿔놓고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변호사라든가 대학에서 어떤 민법을 박사 학위를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 분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들의 통상적인 이 사고 방식은 뭐냐면
양당사자 대립 구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어요. 양당사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기부에 등장하는 건저당권을 했을 때 건저당권자하고 그 설정자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는 그런 민사소송 관계, 권리와 의무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은 판례도 많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조문이 다 있잖아요. 이미 민법은 다 조문이 다 있죠. 조문이 많을 뿐이지. 조문 자체가 많을 뿐이지 법 조문이 있고,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판례로 다 이렇게 굳혀져 있단 말이죠. 근데 권리와 권리의 사이는 권리자가 너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많고 이 조합 관계에 따라가서 너무 다양한 조합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조합 관계에 따른 분쟁 관계, 대립 관계에 대한 그 다양한 사례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결국 경매에서 등장하게 돼요. 경매에서만큼 권리자와 권리자가 폭발적으로 대립하고 분쟁하는 그런 사례를 일반 민사에서는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권리자와 권리자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 사고 체계를 바꾸라는 얘기죠. 사고 체계를 이제 딱 바꿔야 이 경매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답을 잘 해주셨는데, 경매 우리가 경매 투자하거나 이렇게 경매를 내가 실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경매 정보지만 보는 법을 보면 일주일만 하면 경매 정보지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소멸 기준 권리 내지 말소 기준 권리 찾아서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인수하고 뭐 뒤는 말소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만, 실제로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그 모든 사례들의 복잡한 사례를 내가 다 설명해 주려면, 어떤 분석하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가기 위한, 초보 딱지를 떼고 한 단계 더 가기 위한 근본적인 마인드를 바꾸려면 이 체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체계가 사실 이제 종착점에 가서 이걸 결론을 내린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추상적으로 이 마인드까지 가는 게 종착점인데, 이 마인드를 먼저 탑재를 하시면 앞으로 이제 강의 듣는 이 사례가 생생하게 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경매 권리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권리,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대항 관계. 그게 뭐냐면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대항 관계, 누가 이기냐. 우열 관계를 다루는 실체법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권리 우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권리의 우열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가 시간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된 권리는 나중에 발생된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일단 그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물권 우선의 원칙이에요. 민법은 물권과 채권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가족뿐만 제외하면 그냥 민법은 물권과 채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죠? 근데 물권은 채권을 깨트린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당권자하고 가압류권자하고 붙으면 저당권자가 이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시간 우선 원칙도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 금전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가 있고 일반 금전 채권자가 가압류를 안 한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금전 채권자가 그나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압류, 시간 우선의 원칙에서 가압류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건저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가압류권자는 금전 채권자지만 이 담보권, 건조당권하고 겨뤄가지고 동등한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막 버무려져 가지고 권리와 배당이 나중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우선의 원칙, 두 번째 물권 우선의 원칙, 세 번째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 특별법은 그냥 우리 경매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하고 그 다음에 이 근로 기준법, 임금 그 노동자들의 그런 이제 소위 임금 우선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다 특별법이에요. 민법의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 그러니까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버무려지는데 첫 번째 보시면 시간의 우선 원칙을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등기죠, 등기. 이 등기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3자에게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죠.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인데 단지 그게 공시만 하느냐 하면 공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지는 게 등기라는 거죠. 등기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일단 등기에서 일단 순위가 나옵니다. 등기의 순위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동순, 별적 이렇게 외웠는데 옛날에는 막 이해가 안 가니까 뭐 등기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아직 공인중개사 안 뜨고 이 등기부 뭐 순위번호 뭐 머리에 들어옵니까 절차법이? 일단 외운 게 동순 별점인데 사실 그냥 동구에서는 동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할 때 그게 아니라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등기부 한번 다 떼보셨죠? 표제부는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하면 갑구에 내 소유권이 등장하고, 을구에는 내가 국민은행에 대출 받은 거 저당권이 을구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동순 같은 갑구 사이에 갑구 내에서의 어떤 순위는 순위번호로 을구든 갑구든 그 같은 구에서의 우열관계는 순위번호 쭉 순위번호가 나온다는 순위번호고 별구 갑구와 을구 사이에 권리와 권리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권리와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권리와 권리 사이에 우열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별구 사이에 예를 들어서 갑구에는 가압류 등기가 있고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할 거 아닙니까? 갑구에는 가압류 등기가 있고 을구에는 전세권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하고 전세권 등기하고 우열관계를 따질 때 접수번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시간수. 언제 등기했냐. 그죠? 갑구든 을구든 언제 등기했냐. 시간순이라는 얘기죠. 시간순. 그래서 갑구에는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환매권 같은 게 등장하고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권리 사이에 우열관계는 그냥 시간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됐습니까? 근데 이제 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 안 된 권리도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게 특히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게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등기 없이도 이제 그죠? 그러니까 살짝 바꿔서 공시 우선 시간 우선의 원칙에서 이것도 이제 공시 우선 공시도 시간을 그래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것도 공시를 누가 먼저 했느냐 그죠? 누가 먼저 이것을 사실 자기가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써가지고 자기가 먼저 입주하긴 했는데 확정일자를 자기가 뒤에 받았어 공시를. 그러면 순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소유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죠? 소유자하고 관계에서는 그 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 다른 제3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시를 누가 먼저 했냐에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그죠? 어쨌든 시간 순서란 말이에요. 공시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 시간 우선의 원칙.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 시간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죠. 등기도 공시니까 됐습니까? 그죠? 공시. 자, 그러니까 자 이제 패턴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가등기라는 것은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보시고 이게 등기부상 우리 경매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이게 선순위일 경우에 이게 금전으로 바로 환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이제 패스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찰자 인수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 등기가 요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까 답 잘 하시지만 요게 이제 소멸 기준 권리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낙찰자 인수 이렇게 될 거죠. 자, 요렇게 봅시다. 요렇게. 자,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 가압류, 임차권, 저당 요렇게 등기가 쭉 됐다라고 쳤을 때 자,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가압류 등기, 임차권 등기 뭐 아니면 임차권 확정일자 받고 저당권 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냥 다 말소시켜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린다고. 이 말소라고 표현한 것은 등기부상의 권리를 말소한다는 개념이고 등기부에 없는 임차권을 어떻게 말소를 합니까? 뭐 지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권리를 소멸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이 권리자와 이 권리자 사이에서 이 가등기가 제일 먼저 됐다라면 이 시간 우선의 원칙 이 파워가 어떤 파워냐? 가등기의 특성상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소유권 딱 취득하고 난 깨끗한 걸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죠? 가등기의 목적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저당권 후에 가등기, 가압류, 전세권, 가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건데 이게 금전 채권으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죠. 순수한 금전 채권이죠. 근데 이게 등기부에 이제 저당권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담보 물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담보 물건이니까 판결 필요 없이 바로 이자를 안 내고 있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자, 그럼 경매로 낙찰되면 자, 가등기, 가압류, 전세권, 가처분 다 말소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죠.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죠. 저당권은 담보 채권이지만 가압류 위에 가등기, 저당권, 임차권, 가처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제경매를 신청할 것이고 다 말소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박스를 쳐놨죠. 이 부분이 바로 이 절차법적 나중에 등장하겠지만 소멸기준권리 아까 용어로는 우리 말소 기준권리다 하는 이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자, 근데 이제 이 네 번째가 지금 우리
경매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임차권이 먼저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등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냐 경매에서 이 문제가 제가 처음으로 이 소위 말해서 도대체 이 권리와 권리의 우열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탐색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네 번째예요.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사례가 나오겠지만 임차권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등기도 없잖아요.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죠. 딱 임차권이 확정일자로 딱 그것도 확정일자고 임차권이란 말이에요. 확정일자고 임차권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등기 있고 뭐 저당권 있고 가압류가 있는데 이 임차권자가 경매를 딱 넣었는데 경매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가등기 임차권 이후에 이 가등기 이렇게 임차권이 이게 여기 먼저 있는 거예요. 여기 임차권이 먼저 있는데 다 가등기 인수, 가등기 낙찰자 인수 이렇게 공시를 하고 경매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뭐 가처분 있으면 가처분 인수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 임차권에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 보거든요. 판례에서도 법정 담보물권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치권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유치권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약정이냐 법정이냐라는 것은 뭐냐면 약정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정 계약에 의해서 약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건저당권 그죠? 아파트 저기 사면서 은행에 가서 건저당권 막 이게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은행에 가면 막 쓰잖아요. 금전소비자 계약서 막 쓰고 그게 채권 계약이고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 막 이게 물권 계약이고 막 쓴단 말이에요. 약정이라고 약정. 법정 담보물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유치권을 저기 공사하다가 소유자하고 야 우리 유치권 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내가 유치권 행사하는 그건 유치권이 아니에요. 계약에 의해서 유치권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고 내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요건만 갖춰지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지 계약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러니까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는 것은 확정일자를 내가 저기 임대인하고 같이 계약해가지고 확정일자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은 내가 그 임대인하고 내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전세 보증금을 주는 거지만 딱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입을 하고 내가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죠? 대항력 내가 전입하고 점유를 하면 그때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자 거기다가 내가 쪼르르 가가지고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딱 받았잖아요. 내가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같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잖아요. 확정일자 그죠? 계약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럼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먼저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등기부에 가등기 있고 가처분 있고 막 닥치듯이 붙었다는 거지. 이 물건이 나왔는데 도대체 집행부분에서는 그 임차권 이후에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은 다 낙찰자가 인수한다 라고 하는 물건이 딱 등장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지. 그 임차권이 뭐냐, 가등기는 뭐냐, 가처분은 뭐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이러한 이 속성이 뭐냐, 이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본 거예요.
이 대립을 시켜서 누가 이기냐 이렇게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경매라는 것 자체가 원래 권리와 권리 사이의 우열 관계구나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라는 거죠.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근데 시간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유치권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 예외를 딱 두고 있다. 유치권 제도.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 이게 유치권에 대한 판례인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자, 읽어볼게요. 유치권 제도는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일반적 법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히 부동산 담보 거래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판례는 나중에 공부할 수가 있겠지만, 이 유치권이,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이미 다 했어요. 저당권을 다 잡혀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건물에 관해서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 근데 주인이 돈을 안 주는 거야. 주인이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딱 깨고 차고 앉아가지고 나는 못 나가. 이거 돈 주기 전까지는 이제 걸어 잠그고 펜스 치고 프랜카드를 걸었다는 얘기죠. 자, 그 물건 전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이 다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리모델링 한 그 공사업자가 이 유치권을 행사했을 때 이 유치권하고 그 앞에 건저당권하고 딱 붙었다는 거죠. 이 저당권이 경매를 딱 넣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이. 그랬을 때 이 저당권하고 유치권과의 관계에서 이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해 줄 수 있냐? 왜냐면 유치권이 있으면 둑 떨어지잖아요. 건물 5개층을 다 리모델링 했어요. 건물 감정가만 30억이야. 그죠? 근데 하여튼 5개층을 다 리모델링 했다는 거지. 그 유치권자가 플랜카드를 걸고 점유하는 순간 그 30억 감정가 쭉 떨어져서 5억, 3억까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건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정제 확인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여튼 우열 관계를 따지니까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원래 우리 이 세상에 민사법에 있어서는 일단 원칙 자체가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서는 것을 우리가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유치권이라는 것은 왜 이걸 예외로 했느냐면, 야, 건설담보자 한번 봐봐라. 네가 원래 담보 잡을 때는 이미 20년 돼가지고 쓰러질랑 말랑한 한 7억짜리였어. 7억짜리였어. 근데 이 사람 들어와가지고 10억 원어치 공사한 거 아니야. 그래서 17억 된 거야. 감정을 지금 17억 해가 가는 거잖아. 이 사람의 피와 땀, 이 사람의 돈이 여기에 10억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돈 자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재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탄생시킨 자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냥 허벌판에 건물을 지었다고 치면 이 건물 자체를 다 자기 돈으로 다 지었어. 수급인이, 그죠? 도급인은 지어달라 해서, 근데 돈도 안 주고 계속, 그래, 다 짓고 나면 분양해가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 돈 들여서 지었다는 거지. 그 탄생의 주역, 그걸 탄생시킨 사람이 공사업자잖아요. 사실상 알고 보면 그 사람 거잖아.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서는데, 이미 건물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쳤을 때 실제로 5억밖에 안 되는 가치를 쫙 리모델링 해가지고 10억 원을
어치를 더 부과를 해가지고 15억, 20억이 됐기 때문에 뒤에 형성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이 유치권의 내재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예외로 삼는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제도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근데 예외라는 거죠. 이 예외라는 것을 이해하면 원칙은 시간에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라는 이 원칙 자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다 권리자와 권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경매라는 것 자체가 한꺼번에 확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 우선 원칙에 예외는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원칙, 3원칙은 뭐 그냥 어려운 건 없어요. 물권 우선 원칙이니까 담보권 우선 원칙이니까 담보권은 등기된 담보권은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 미등기 담보권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확정일자구 임차권. 됐습니까? 됐죠? 그게 담보권이에요. 확정일자구 임차권은 담보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권리 사이에서는 시간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배당받을 것이냐 이해가십니까? 시간 우선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되겠죠, 그죠? 다 이게 나중에 배당 짜면 다 이 배당에서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성립된 채권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권은 채권을 깨트리니까 먼저 성립된 채권이라도 물권 우선 배당 후에 배당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죠? 물권은 채권을 깨트리니까. 국세 지방세는 그냥 담보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국세 지방세는 법정 기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배당 가보면 이제 뭐 당해세라든가 이런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추가로 보시면 알고 일단 요렇게 눈을 익혀 놓으시면 돼요. 여기 뭘 넣으려고 하다가 다 제가 이 책을 편집해가지고 지금 출판사에 넘겼거든요. 이틀 전에 25일 날짜로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요거까지는 만들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왜 빠졌지? 제3원칙은 그냥 특별법 우선원칙인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편집을 그냥 제3원칙은 특별법 우선원칙이다. 야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려다가 다 못했네 내가. 어젯밤에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집에 요만큼 하다가 그냥 제3원칙은 그냥 특별법 우선원칙이다. 그래서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시간에 이제 쓰면 되지 뭐. 나중에 배당을 해보면 배당의 3원칙이 뭐냐면 배당은 순위배당, 반분, 흡수배당, 순환배당 이렇게 나오는데 안분 흡수배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환배당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안분 흡수배당은 순환배당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돼. 사실 알고 보면 일반인들은 몰라도 돼요. 이거 배당은 그냥 순위배당이에요. 순위배당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모든 권리는 우열이 있다.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잖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딱 이거 보면 알아요. 권리는 우열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위 배당은 뭐냐? 최우선 배당, 우선 배당, 일반 배당. 이렇게 3등분이 간다고요. 3등분이 가는데 이 우선 배당은 그냥 담보권이야. 일반 배당은 일반 채권이야. 이해가시죠? 이 최우선 배당이 뭐냐 하면 주택 임대차 근로자란 말이에요. 이게 특별법이라고. 이해가십니까? 아주 쉬운 거라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소위 말해 약자 보호원칙인데 사실 알고 보면 약자 보호원칙이 아니야. 약자를 뭐 좀 더 보호해준다? 그냥 알고 보면 공정해진다고. 알고 보면 공정.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임차인이 돼 보신 분, 내가 임대를 나와 보신 분도 아시. 내가 임대를 나와 보면 임차인들 학을 뛰는 임차인도 있어요. 제가 저 임차인으로 한 인생을 한 10분지 8할은 임차인으로 살아봤고 한 2할 정도 임대인으로 살아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막 나도 임대 놓고 지금 막 나도 이사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가 어느 적정해요. 적정하다고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임차인 만나면 그냥 학을 떼.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요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이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권리자와 의무자 이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론 그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임차인 임차권하고 저당권 이 양자의 권리 사이 때문에 주택 임대차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물건은 채권을 깨뜨린다가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 어떻게 됐냐면 주택업자들이 이 제일 못된 애들이 그 당시 옛날에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기 전에 집 지어서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임대 나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한 8할이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사기꾼들이 그걸 조장하게 만든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민법으로는 이 임차권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가구 주택에 다 잘라가지고 자 몇 개야? 됐어. 자 12개. 12개를 해가지고 다 전세를 놔. 자 1,000만원씩 1억 2천. 이게 다 그 당시 옛날로 다 지어 토지 한 5천, 건물 한 5천. 사실 막 한 이 정도밖에 안 들었어. 업자치 1억 들여놓고 1억 2천 전세를 놨어. 이미 다 뺐잖아요. 업자들은 그 정도 돼. 그래놓고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아는 놈한테 딱 저당권을 딱 만들어요. 은행은 잘 안 해주니까. 은행도 심지어 그냥 신협 같은 데도 해. 옛날 뭐 새마을 그런 거 신협 이런 데 있잖아요. 약간 준 금융 짜고 주당권을 해. 한 6개월 동안 한 3개월 6개월 전 내다가 이자 안 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당권 실행하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없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물건은 채권을 깨뜨린다. 이 보증금 하나도 못 찾는다니까요. 물건은 채권을 깨뜨리니까 하나도 못 찾아. 이 저당권 금액 다 배상받고 나서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게 뭐 경기가 다행히 좋아가지고 1억 2천에 낙찰됐는데 이 저당권을
8천을 했어. 너무 많이 하면 좀 속보이니까 8천을 했다고. 8천 다 배당받고 나면 4천만 원 남잖아요. 12사람이 4천만 원 갖고 뭐 나눠 가진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한강에 가서 다 이 사람들은 다 전세보증금이 다 재산의 8할 9할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 물건의 채권을 깨트린다는 이 하나만을 가지고 이 난리를 다 지은 거예요. 공사업자들이. 이게 지금 공정합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약자예요. 약자가 이 사람 그냥 정당한 계약자지. 이 사람 약자예요. 이 법이 없으니 이거는 불공정하지. 왜냐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나마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우선 면제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나마 이 균형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여기 헤아릴 거 아닙니까? 헤아리고 담보가치만큼만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당시에도 소위 말해서 민법으로 예를 들어서 잘 알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하면 되죠. 이게 1억 2천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1억 2천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1억 2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감정도 1억 2천밖에 안 되면 딱 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순간 이게 사회행위가 된다고요. 채무 초과 상태가 된다고요. 그럼 사회행위 취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저당권 말소하라 이렇게 소송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뭘 알아요. 그 당시 법을. 사회행위 취소도요. 이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이게 판례가 많이 형성된 게 언제 형성된 거 아십니까? IMF 때 형성된 거예요. 이게 판례가. 그전에는 판례조차 별로 없었어요.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라는 것 자체를 그전에는 판례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IMF 딱 터지니까 IMF 98년이죠.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전세. 그러니까 다 부도날 것 같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사회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니까 사실은 해야 돼. 와,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망해서 자빠진 애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업자잖아, 업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특별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근데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선 면제권, 이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 임차권 자체는 우선 면제권이잖아요. 여기다 하나를 더 준 거지. 이제 특별히 그게 소액보증금이란 말이야. 소액보증금. 이 소액보증금은 설사 담보권 형성 이후 시간으로 담보권 형성 이후에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시간에 더 들어가잖아요. 아까 유치권이 아까 예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까 이 담보권 영역에서의 이 계열에서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 계열에서 유치권은 담보권을 뛰어넘는데 요거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죠?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우선 변제권을 그냥 뒤에서라도 바로 뛰어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다 배당관계에서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 체계를 아시면 이제 나중에 배당도 눈에 촥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원리에 해가지고 다 권리의 우열 관계와 배당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백데이터를 좀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사례에서 나중에 등장하니까 권리 분석하면 이제 그냥 아까 제가 말했는데 절차법적 소멸기준 권리니까 그런 소멸기준 권리 갖고 하는 게 절차법적 권리 분석이고 또 실체법적 권리 분석 아까 제가 임대차가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분석하는 방법 역학적 권리 분석 이렇게 3원칙이 있는데 절차법은 쉬워요. 그냥 공식 같은 거고 아까 딱 잘라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 실체법적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요건이죠. 요건.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실체법적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권리와 권리 관계를 따질 때 내가 이길까 말까 이걸 따질 때 상대방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이에요. 링에 올라서 싸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단계는 이래서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권리의 유무효를 다투는 거예요. 야, 너 가짜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이해가시? 너 가짜 아니야? 사행이기도 마찬가지죠. 야, 너 가짜 아니야? 이해하는 거거든요. 너 통정을 입히시는 사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행 자체 이 이면에는 뭡니까? 가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너 가짜야!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넘어왔다니까. 유무효로 넘어온 거예요. 유효라고 딱 넘어오면, 그 다음에, 야, 그래도 너 나한테 이길 수 없어. 대항관계. 그게 아까 그 원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항관계를 따지는 건 저쪽도 유효하고 나도 유효하기 때문에 난 소유권자고 저쪽은 이제 등기부에 있는 가등기권자야. 선순위 가등기권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야, 너 가등기 너 이거 가짜로 한 거지? 이렇게 했다가 그걸 뛰어넘은 거야. 그래도 너 나한테 대항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두 번째까지 졌어. 두 번째까지가 지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담보 책임. 담보 책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도 매매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폭탄을 맞았어요. 가등기. 결국은 난 말소하라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내가 졌어.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본등기를 해버리면 아까 봤잖아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모든 권리가 다 말소되잖아요. 낙찰자의 소유권도 말소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쪽이 유효고 나한테도 이기게 돼. 이겼어. 나한테까지 이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권이 내가 목이 날아간다니까? 근데 나는 이미 돈을 다 줬잖아요. 낙찰 대금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담보 책임 문제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담보 모든 매매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소유권이 날아갔는데 담보 책임을 못 묻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민법 570조부터 58 한 2조까지 쭉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 담보 책임이 딱 등장해요. 경매에서는 경매 담보 책임이라는 걸 또 별도 항목을 딱 둬서 특별하게 일반 매매에서는 매도인에게 대해서만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팔았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데 경매에서는 원래 형식적 매도인의 지위는 채무자잖아요. 부도난 채무자라고 변제 자력이 없잖아요. 돈은 누가 받아갔어요? 채권자가 받아갔잖아요. 돈은 채권자가 다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 담보 책임은 특별하게 돈을 받아간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다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경매는 더 안전하다고. 일단 여기서 한번 그럴 수 있죠. 이거 넘었으면 대항관계 한 번 더 모를 수 있죠. 내 소유권까지 날아가면 마지막에 담보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물건을 하는 게 좋다고. 어려운 물건을.
이해가십니까? 왜냐면 최소한 본전 측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잃어도 내 배당 돈 낸 거 다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10분간 쉬고 이제 우리 공지해드렸던 사례를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10분간 쉬겠습니다. 10분간 쉬고 한 30분간 더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밥을 먹읍시다. 밥 먹고 나면 전문이니까.